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군 단독으로 활동합니다. 미국과 이란을 모두 고려한 결정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선 6명이 숨진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끌던 외상센터가 환자 병실 배정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2030 세대를 겨냥한 초저가 보험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990원인 운전자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마다 새해 목표를 세우는 금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담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4박 5일 금연 캠프를 동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하위평가 국회의원 20%를 설 연휴 직후 통보하기로 하면서 일명 살생부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아닌 우리 군 단독으로 활동합니다.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 부대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안쪽까지 작전 지역이 3.5배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기항지도 오만 남쪽 살랄라항에서 북동쪽으로 850km 떨어진 무스카트항으로 변경됐습니다. 파병 임무는 오늘 강감차남과 교대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왔습니다. 왕건함은 4,500톤짜리 이순신급 구축함으로 SM-2 대공미사일과 중장거리 대잠미사일, 링스 헬기 한 대가 탑재돼 있고 특수전 부대를 비롯한 장병 300여 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독자 파병인 만큼 미국의 지휘는 받지 않지만 상선 호위에 있어 공조는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과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입니다. 미국은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했고 이란은 파병을 우려하지만 양국 관계 관리를 잘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는 미국과 유럽이 각각 주도하는 2개의 연합호위체와 독자 파병된 일본과 한국까지 모두 4개 그룹이 활동하게 됩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어뢰와 드론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연락장교 2명을 미국의 호위 연합체로 파견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전역을 넘어 일본, 우리나라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사람 간에도 전파가 된다고 인정하면서 더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전염병으로 중국에서만 6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베이징 권호역 특파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승객들 체온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중국 우한을 출발해 마카오로 가는 항공기 내부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진원지인 우한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다녀온 가족과의 접촉만으로 감염된 사례가 나온 겁니다. 目前呢已经证实了有人传人。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마스크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其实还是有担心的，就是感觉好像还是就是扩散挺快的，还是赶不去人多的场合，然后多洗手，然后戴口罩。 베이징 시내 약국에선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你好，这有口罩吗？抱歉，没有了。都没了。口罩没了，包的也没有。 이번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中央军委主席习近平作出重要指示，
必须引起高度重视，全力做好防控工作。 베이징 보건당국은 전염병 전문 병원인 이곳 띠탄 병원에서 확진 환자들을 격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스 때 방역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우리나라도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춘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입국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공항 곳곳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곳곳에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입국장 앞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사람들의 체온을 한 명 한 명 감시합니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입국자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폐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불안하긴 했는데 가서 구매했습니다. 네, 가서 소식 듣고. 하지만 정작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중국 확진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달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구축한 감염병 직통 연락체계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대응팀을 현지에 직접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한 현지에 가서 그쪽의 뉴스라든지 루머라든지 현장 상황을 정보를 최대한 감염병에 대한 신종합병 대응에 대한 거는 이제 정보 전쟁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적인 비상사태인지 결정할 예정인데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중국인 여성은 추가 악화 없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 소견을 보여 격리됐던 3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폭 인사 후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해서 후배 간부가 네가 검사냐라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 심재철 부장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도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도 백 전 비서관을 옹호했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모래 위에 집이라는 의미의 사상 누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정당한 업무라는 겁니다.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건 확인했지만 감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부인했는데 잠적해버렸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유 전 부시장이 근무 중이던 금융위원회에는 민정수석의 재량안에서 통보했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은 지난 16일 수사팀과의 회의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밝힌 데 이어 수사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백 전 비서관 기소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낸 겁니다. 올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이 교체되면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렇게 이른바 윤석열 사단 후배 검사들은 대폭 좌천되고 새로 부임한 후배는 수사에 반대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은 어떨까요? 매일 하던 회의를 대폭 줄이고 집무실에 있던 회의용 원탁도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간부들이 부임한 지난 13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후 일주일 넘게 간부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신년 행사 일정이 있던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간부회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 같다며 신임 대검 간부와의 첫 회의 이후에 더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첫 신임 간부 회의에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기록을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반부패 강력부 연구관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간부 부임 이후 윤 총장은 간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에만 열기로 했습니다. 간부 회의 대신 각 부서별 업무와 수사 보고를 통해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겁니다. 윤 총장은 집무실에서 회의용으로 자주 쓰던 큰 원형 탁자를 빼고 서서 보고를 받을 때 쓰는 작은 원형 탁자를 들여놨습니다. 윤 총장은 이번 주 금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되는 모레 간부 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대검찰청과 길 하나 사이에 둔 중앙지검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왔죠. 청와대와 12일 동안 신경전 중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후 청와대와 검찰은 전화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에서는 평검사가 전화 조율 담당자였습니다. 검사는 청와대 지적에 따라 영장을 보완했으니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할 경우 사유서를 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수정된 영장도 여전히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통한 협의는 지난 13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15일 이후로는 전화 협의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기한은 15일까지로 이미 종료된 상태라며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이 종결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이므로 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전이 없는 사이 청와대는 검찰 인사 전 단계인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중앙지검 옆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 판결입니다. 선고는 미뤄졌지만 이례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취소되고 재판이 다시 열리자 김경수 경남지사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재판부가 밝힌 선고 연기 이유는 김 지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쟁점인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두고 재판부가 김 지사가 이를 지켜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상당 부분 증명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 결론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공범관계인지 판단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댓글 조작 목록을 보내면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정황,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정황을 두고 김 지사와 특검의 추가 의견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잠정 결론을 반박했습니다. 시연은 저희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당장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다음 달 있을 법관 정기 인사의 대상입니다. 일각에선 재판부 내 합의 불발로 장기화가 불가피하자 차 부장판사가 잠정 결론부터 밝혀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다음은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교사 4명이 실종된 사고 소식입니다.
현지에서는 사고 전날부터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면서 현지인들이 수차례 눈사태 위험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고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해발 3,700m에 있는 마차푸출의 베이스 캠프 모습입니다. 화창한 하늘에 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하루 만에 돌변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설에 산장 지붕 밑까지 눈으로 뒤덮였고 등반객들은 결국 산행을 포기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나무에 쌓인 눈들이 떨어지면 그 나무랑 같이 부셔지면 그것도 위험하다고 해서 아래쪽 대우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에 묻혀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현지인들은 눈사태 위험이 크다며 만류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 무리겠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등반객들은 강행했습니다. 뚫는 팀이 가고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다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너무 무서워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발은 더욱 거세집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눈이 얼굴을 막 때리는데 너무 아픕니다. 끝내 산사태가 일행을 덮쳤고 교사 4명과 현지인 가이드 2명이 실종됐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산행을 한 게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길이 다 무너질 수뿐이 없고 사실은 위험 요소가 되게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실종된 교사들에 대한 수색 작업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매몰 지점으로 추정되는 2곳을 찾았지만 강풍과 눈보라 등 악천후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오늘 한강 성산대교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사망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면 위로 검은색 SUV 차량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양 케이블에 매달려 올라오는 차량은 앞부분이 처참히 부서져 있습니다. 한강 성산대교 위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강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30분쯤. 강북 방향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한강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다리 끝에 설치된 인도 난간을 뚫고 그대로 한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강 쪽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남아있는 난간도 심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소방 구조대가 40대 운전자를 15분 만에 차량에서 꺼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분이가 당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면부 유리창을 떼고 구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성산대교는 다리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주는 가드레일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똑바로 난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다든지 옆에 차가 끼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졸음운전하다가 놀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차가 진짜 이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요즘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인 점포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CCTV로 감시는 하고 있지만 직원이 없다 보니 보안이 허술해 보이나 봅니다.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연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패딩을 입은 남성이 점포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선반에 놓인 음료캔을 봉투에 담습니다. 반대편 진열대에선 과자를 훔치더니 아예 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쓸어 담습니다. 여유롭게 훔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먹고 마시기까지 합니다. 인천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20대 남성에게 털린 건 지난 13일 오전 4시쯤. 하지만 가게 주인은 도난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직원 없이 CCTV만 달린 무인 점포였던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담을 봉투가 없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은 주인이 CCTV를 확인했지만 남성이 물건을 훔쳐 달아난 지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붙잡은 이 남성은 지난 5일에도 이 할인점에서 물건을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형 뽑기방이나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무인 점포가 늘고 있지만 도둑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CCTV를 달고 녹화를 해도 주인이 24시간 감시하기란 어렵습니다. 직접 방문해갖고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모르고 있는 거죠. 알림이 없으니까. 운 좋게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포착해도 달아나는 걸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를 갖다가서 돈이 없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니까 경찰분들이 못 잡더라고요. 사설경비업체와 방범 계약을 맺거나 대기업 계열 무인점포처럼 도난 예방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잇따른 도난 피해에 영세 무인점포 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국정 교수와 아주대병원의 갈등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양측은 병실 배정과 인력 충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죠. 보건복지부와 병원 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정상화됐다고 밝혔는데 외상센터가 반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주대병원과 외상센터의 갈등이 분출된 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곧바로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고 이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상센터가 엑셀 파일로 정리한 기록과는 달랐습니다. 정부의 현장 점검이 시작된 11월부터 약 한 달간 외상 환자 253명의 일반 병실 배정을 요청했지만 절반만 배정받은 겁니다. 이런 현상은 해가 바뀌어도 이어져 지난 9일에도 외상 환자가 병실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입원장을 했더니 여전히 원무팀에서 외상 전담 전문의는 입원이 본관에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 배정을 둘러싼 갈등은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전문의가 입원실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토로하자 차라리 외상센터 문을 닫자는 말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전문의는 병상 배정이 거절당하는 것은 부원장 지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병원들 부원장 맡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협조를 했으면 이제까지 되겠어요. 갈등의 근원에는 병원 수익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외상 환자 1명당 138만 원의 손해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병원의 지난해 수익이 500억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상센터 간호사 67명을 증원하는 정부 예산을 받아놓고도 36명만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배치된 닥터 헬기 운항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외상센터 의료진이 인력 문제 때문에 헬기 탑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배치된 닥터 헬기입니다. 지난해 11월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운항이 중단됐다 최근 운항 재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오늘부터 닥터 헬기를 운항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상센터 의료진들이 헬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외상센터는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의료진이 탑승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 충원 없이 현재 인력만으로는 무리라는 겁니다. 의사 5명, 간호 인력 8명이 필요하다 신청한 거예요. 2019년에 1명이라도 뽑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이국종 교수와도 상의가 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오늘 외상센터와 접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의할 사항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취합해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우선 이야기하고 오늘 회의를 간단히 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헬기 운용을 재개하는 날짜 같은 거는 못 정한 거네요. 수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병원과 외상센터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닥터 헬기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통일부가 북한 개별 관광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방문을 금지한 524 조치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방북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방안 모두 북한이 비자를 내주거나 우리 국민의 방북을 허용해준다는 전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첫 번째로 거론한 방안, 우리나라에서 바로 북한을 방문하는 겁니다. 북한 숙소 등을 직접 예약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이나 국내 여행사 관광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국내 여행사들 생각은 어떨까요? 계획은 없습니다. 막혀있는 거가 뚫린다고 상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해온 현대아산이 시설 철거 통보까지 받은 상황에서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 상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 남한 여행사의 관광 상품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팩트맨이 중국 현지 여행사들에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对，现在还没有，肯定是办不了签证，主要你不受理。没有什么变化呀？没有变化，没有。韩国人现在暂时去不了。对。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고 있는 건 비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비자만 내준다면 이 방법 또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남과 북으로 가는 외국인 연계 관광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교통편이 문제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향하는 육해공길 중 하나라도 확보돼야 하는데요. 하늘길과 바닷길은 남과 북의 협정 미비와 대북 제재로 막혀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결국 모든 방안이 북한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유엔사의 승인도 세 가지 방안에 모두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소지한 물품이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호주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공만한 우박과 먼지 폭풍까지 발생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얼음알갱이들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립니다. 나뭇가지들도 더는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집니다.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호주 수도 캔버라 등을 강타했습니다.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지붕에는 구멍이 뚫렸고 야외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량 이제 본네트 같은 게 망가지고 유리창 같은 게 깨지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금 너무 이제 많은 양의 클레임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 우박과 함께 엄청난 강풍도 불면서 쇼핑센터 지붕이 뜯겨져 날아가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이번 우박으로 인해 주민 2명이 다치고 주택 천여 채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호주 일부 지역에선 거대한 모래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최고 시속 107km에 달하는 폭풍이 한 마을을 집어삼킨 겁니다. 이번 기상이변은 폭풍우가 산불로 황폐화된 대지를 지나면서 거대한 먼지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호주에선 최근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비가 내렸지만 산불을 모두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기상이 계속 불안정하다며 폭풍우와 모래폭풍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중국 TV 우유 광고에 영국 여왕의 손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살 나이에 할머니 얼굴로 살던 중국 소녀가 성형수술로 새 인생을 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입니다. 我是 Peter Phillips. 我爱喝娟山鲜牛奶. 집사가 가져온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남성. 중국 우유 회사의 광고 모델로 등장한 그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인 피터 필립스입니다. 여왕의 유일한 딸인 앤 공주의 아들입니다. 여왕의 또 다른 손자인 해리 왕자가 스스로 돈벌이에 나선 이후 영국 언론들은 왕실 독립 후에도 왕실을 앞세워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피터를 새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일을 벗기자 미소를 짓는 여성. 7시간 반에 걸쳐 얼굴을 성형수술한 소녀입니다.
희귀 질환인 조로증을 앓던 이 소녀는 10대의 나이에 60 넘은 노인처럼 보인 탓에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한 자선 사업가의 도움 덕분에 소녀는 새 인생을 얻게 됐습니다. 본인 키를 훌쩍 넘긴 긴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인도의 여학생. 살아있는 라푼젤로 불리는 이 소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190cm에 달합니다. I get my bad haircut and it's really bad for me. I'm crying and then I decided that I don't cut my hair and then I'm growing my hair since my 6th.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이 소녀는 그러나 머리를 감는데 최소 30분, 빗질은 1시간 이상 걸리는 탓에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감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총선 관련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살생부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설 연휴 직후에 개별 통보할 계획인데 확인되지 않는 리스크가 떠돌아다니며 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황아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의정활동 성과 등을 담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조만간 공개합니다. 하위 20% 해당자에 대해서 1월 28일 날 공관위원장이 개별 통보 방식으로 통보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위 20% 22명만 공개하는데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48시간 안에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과 경선 심사에서 20%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경쟁 후보가 이번에 영입된 정치 신인이거나 여성, 청년, 장애인이라면 최대 25%의 가점을 받게 돼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하위 20% 포함 여부가 사실상의 공천 살생부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SNS에는 하위 20%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 12명의 이름이 담긴 글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의원실 분위기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궁금해 이거는 말이죠. 왜 저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 통보가 됐다고 소문이 났는데 원인은 아니에요. 제가 받으신 분 다 적이 없어요. 당 안팎에선 개별 통보를 불출마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하위 20% 대상자 가운데 불출마 선언을 할 경우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표심이 있습니다. 천만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아진 반려동물인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먼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성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애견 카페를 찾아 강아지를 안습니다. 누구에게니까 다시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네요. 10년 넘게 키웠던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추억도 털어놓습니다. 아주 그 보낼 때 아주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 뒤에 다시 반려동물 기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탈원전 저지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당이 반려동물 관련 이색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등 진료비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유기견을 입양하면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려인들 사이에 비판 여론이 일자 틈새 공략에 나선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국 500만 가구를 넘어섰고 반려인들도 1,4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28%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표심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놀이터가 많지 않아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겨서 더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표심구에 나선 정치권.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에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측근 의원들과 첫 회동을 갖는 모습이 단독으로 포착됐는데요. 그 현장을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태운 은색 승합차가 신촌에 도착했습니다. 안 전 의원이 미소를 잠시 띠더니 취재진을 의식한 듯 다시 차문을 닫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곧이어 이태규, 이동섭, 권은희 등 6명의 안철수계 의원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느끼는 국회와 총선 전의 분위기 이런 걸 좀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귀국 전부터 신촌에 마련한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안 전 의원은 안철수계로 불리는 의원들과 이곳에서 1시간 20분 동안 향후 진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리모델링, 신당 창당, 보수 통합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손학규 대표 측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안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 전 의원 측은 손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나고 싶은 분들, 찾아뵙고 싶은 분들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니까. 조만간 바른미래당 운영을 두고 안 전 의원과 손 대표 간 담판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를 또 보류했는데 그 이유가 약속했던 기부금의 액수보다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동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투기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상가 건물 매매 차익으로 1년 5개월 만에 8억 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1일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하고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대로 기부를 했는지 살펴본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위는 후보 자격 심사를 또 보류시켰습니다. 기부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김 전 대변인이 두 번째 심사에서 자료를 냈는데 검증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시세 차익 가운데 양도세와 부동산 중개료,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을 빼고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기부했기 때문에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해주는 게 맞냐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의 매매에 따른 세금과 부동산 중개료는 약 4억 2천만 원으로 남은 차익은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 10억 2천만 원, 가족 등에 빌린 개인 대출 1억 원의 이자 비용 7천만 원 정도를 빼면 기부 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김 전 대변인은 오늘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서 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다시 미뤄져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증위는 오는 28일 세 번째 심사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저희들 저 다음 행사가 있어요.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가볼까요? 예, 분명 총선 불출마 선언했는데 오늘 정당 지지 연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를 넘겨줘야 합니다.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정계를 은퇴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총선에 출마를 하는 건가요? 예, 오늘 연설 내용보다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높았습니다. 2달 전 불출마 선언했을 때만 해도 임종석 전 실장은 아예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했었죠. 그런데 임 전 실장 오늘 연설을 하면서도 총선 출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계 복귀도 뭐 총선 출마도 안 하는데 당 정책 연설은 한다. 뭔가 좀 애매한데요? 예, 애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비례대표 의석 15개 안팎을 내려놓고 다수당의 특혜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다수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역구에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역구 승리를 위해서 임 전 실장을 다시 출마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금도 청와대고 내각이고 싹싹 긁어모아서 총선에 다 출마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은 임 전 실장을 민주당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글쎄요. 그런데 뭐 설 연휴가 지나면 임 전 실장이 검찰에 소환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잖아요.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임 전 실장이 확실한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라도 자연인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막차를 타고 나온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출마 요구가 밀려올 때 721번 버스에 몸을 실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과연 721번 버스는 어디로 가는지 봤는데 도착한 곳이 바로 광진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데요. 고 전 대변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뛰고 있는 광진을 출마 지역으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정치인의 글에는 다양한 암시가 있네요. 다음 주제 가볼까요? 네, 그 집 아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규 씨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족들까지 야당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규 씨는 아내와 자녀들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으로 보내 생활하게 했습니다. 지역구 물려받기도 아빠 찬스, 자녀 교육에도 아빠 찬스를 쓴 것입니다. 출마 자격이 없었던 문모군이 갑자기 개정된 학칙에 따라서 출마했고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혹은 이겁니다. 아들 문석균 씨는 의정부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은 아예 국회의장 공간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의장 공간에 아들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인데요. 네. 1년 넘게 아들 부부와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간 재테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네, 문 의장이 손자를 공간으로 데려온 것에 대해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면서요? 네, 아들 가족이 주소를 옮기면서 손자는 공간 인근 학교로 전학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은 학칙을 바꿔가면서 문 의장의 손자가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당선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학칙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도 좀 의문이고 전교회장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지만 물론 정교회장도 하나의 스펙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곽 의원은 문 의장 손자가 서울 소재 국제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이런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네, 이런 의혹에 대해 그럼 문 의장 측은 뭐라고 하나요? 네, 먼저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의장 임기가 끝나면 아들 가족 모두 의정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들 석균 씨는 계속 의정부에 출마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이 지역구 한석을 넘어서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일 수 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일반 상식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대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한마디는 그 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젊은이들은 매달 몇만 원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이런 2030 세대를 겨냥한 990원짜리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보험료.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10만 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비싸니까 굳이 들 필요 없다고 또 내는 것 같아요.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젊은 층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보험업계가 앞다퉈 초저가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990원인 운전자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존 보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험료는 싸지만 운전자 보험의 필수 항목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등이 보장됩니다. 대신 중복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성인의 한 70% 정도는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담보만 가입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이 손쉬운 점도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보험 설계사를 만나지 않아도 이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성 3대 암보험은 월 1,000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지난해 10월 출시돼 석 달 만에 1,000건 이상 팔렸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싸다고 무작정 가입하는 건 금물입니다. 보험료가 싼 것도 좋지만 그만큼 보험금이 작고 보장 범위도 적기 때문에 실제로 보장 영역에 맞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초저가 경쟁은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다른 상품 가입까지 유도하려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현진이 형도 없고 광현이도 미국 가고 올림픽 우승과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양현종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김유빈 기자가 직접 만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평균 자책점 1위, 대표팀의 제일 선발, 최고의 저완 양현종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도쿄올림픽 우승과 국리그 진출을 위해 도끼를 품었습니다.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양현종 선수에게 제가 오늘 돌직구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난해 프리미어12 일본과의 결승전 부진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일본 팀이랑 할 때 더 좀 도끼 있게 좀 다시 자신 있게 던질 각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후 다가올 빅리그 도전. 선배 류현진과 입단 동기 김광현이 부럽기만 합니다. 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자기가 하는 야구이기 때문에. 정말 현진이 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워낙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같은 정말 야구 선수로서 멋있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 FA 자격을 얻는 양현종은 일단 지금은 말을 아낍니다. 무조건 뭐 미국을 간다, 가겠다, 도전하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큰 무대 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즌 끝나고 얘기를 하는 게 올림픽 우승과 빅리그 진출,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양현종의 화려한 비상이 기대됩니다.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파이팅!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어리딩의 모습이죠.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자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고난도의 스턴트 치어리딩 팀이 있다고 합니다.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손바닥 위에 올라가고 텀블링 등 고난도 동작을 척척 해내는 스턴트 치어리딩. 국내에도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힘찬 구호. 순식간에 인간 피라미드를 쌓고 화려한 공중놀기까지 스턴트 치어리딩 팀 일렉입니다. 스턴트 치어리딩은 이렇게 아래에서 받치는 베이스와 위에 있는 플라이어가 한 팀이 되어 동작을 취하는 스포츠입니다. 고난도 동작이 많다 보니 전문적인 체력 관리와 연습은 필수. 국내 유일하게 남자 고등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제가 응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 오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팀 일렉이 각종 대회 우승을 휩쓸면서 대학 진학도 체육계로 진로를 바꾼 학생이 많습니다. 약간 이걸 하다 보니까 약간 이쪽에 좀 그래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서 스포츠 지도과를 가게 되었어요. 눈을 뗄 수 없는 절도 있는 스턴트 치어리딩이 코트를 달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낮부터 추위도 풀리고 공기도 쾌적해서 활동하기 무난한 하루였죠. 내일부터 이틀간은 눈비 소식이 있어서 날씨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는 전북과 경남 지역, 또 오후에는 충청과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돼 내린 뒤 오후 3시 무렵엔 대부분 그치는데요. 이틀간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에는 20에서 60mm, 충청과 남부에도 5에서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얼어있는 지면이 녹아 산사태나 또 축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전국에 구름이 많아서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 당일에는 영동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안전운행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한데요.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는데 3,025명 중 아주 특별한 예비의사가 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남수단에서 온 존 마예 루벤입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가 톤즈 원주민들에게 가르쳐주고 간 노래입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수단의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해주는 천사였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선종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제자가 의사가 된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선이 선을 낳았다. 한국도 기회의 땅이 되는구나. 이태석 신부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듯이 루벤 씨가 톤주의 이태석으로 그렇게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